네, 오늘 오전 10시입니다. 이제 1시간 한 40분 정도 뒤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8차 변론이 열리는데요. 이 자리는 조태용 국정원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이 증언대에 오릅니다. 오늘은 재판부가 사전에 지정한 마지막 변론 기일인데 변론 기일이 더 잡힐지는 추가 증인 채택 여부에 달린 걸로 보입니다. 관련한 내용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최창렬 요긴대 특임교수, 그리고 이채연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8차 변론 기일이 잠시 후 10시에 열립니다. 1월 14일 첫 변론 이후에 이제 한 달여 만에 헌재가 지정한 8차 변론 기일, 오늘이 당일이 됐는데요.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 등 증인 신청을 했던 인물들 모두 기각을 했기 때문에 오늘이 정말 마지막 변론이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관측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마지막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증거 기일을 더 잡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상당히 많은 기일을 잡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재판부가 지난번에 한덕수 총리 등 증인 신청에 대해서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원래 그 정도면 차라리 이런 증인들을 신청하시죠라고 보통은 성명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말이 없는 걸로 봐서는 아마 심증이 형성된 것을 표시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저는 약간 아쉬운 부분이 이 재판의 구조라는 게 원래 소추하는 그 소추 의결서에 증거를 첨부해서 내잖아요. 예. 그리고 소추 내용을 입증하기 위해서 수사 기록도 갖다 다 첨부를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소추 내용을 입증할 자료는 이제 있다고 보고 심판의 방향은 그 소추 내용을 피청구인 측이 상쇄하는 그 소추 내용이 문제가 있다, 증명력에 문제가 있다라고 그걸 탄핵하거나 상쇄하는 식의 진행이 이게 심판이에요, 원래. 그런데 상쇄하겠다고 여러 증거들을 신청하는 데 있어서 필요 없다고 말씀을 하신다면 그러면 난 심증이 형성됐다는 것을 표시한 것이 아닌가. 어떻게 탄핵이 필요 없죠? 그러니까 소추단이 제시한 증거에 대해서 내가 더 다퉈서 그 증명력을 다투겠다라고 하는 피청구인의 주장 내지 노력을 필요 없다라고 어떻게 할 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만약에 소추단 측에 국회 소추단 측의 증거 신청에 대해서 필요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충분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피청구인 측의 어떤 증거 신청에 대해서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해봐야 소용없다라는 의미로 잘못 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부분은 조금 더 신중하게 재판부에서 지금 단계에서 필요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는 거거든요. 그거는 왜냐하면 나와서 어떤 말을 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중복되는 증인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만은 중복되지 않는다면 필요 없다란 말로 다 하기보다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좀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라고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보통은 일반 그 법원 재판부는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나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각합니다. 이렇게는 잘 안 해요. 그런데 유독 이 헌재의 경우에는 상당히 국민께 또는 피청구인께 설명을 안 하면서 결정을 하면서 재판을 이끌어간다. 이 부분은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헌재가 충분히 설명을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이 시각 서울구치소 앞에 장면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지난 화요일 7차 변론기일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8시 32분쯤에 서울구치소를 나와서 헌재로 출발을 했습니다. 아마 비슷한 시간에 출발하지 않을까 싶은데 저희가 계속해서 화면을 보여드리면서 대담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헌재가 오늘로 변론을 좀 종결할까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글쎄요, 원래 한덕수 총리 증인 신청은 받아들이리란 예상을 많이 했었는데 예. 일단 그건 기각한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최종적으로 얘기가 있을 겁니다, 아마. 오늘 8차 변론으로 마감하고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최후 변론하고 최후 진술 듣는 거. 그렇게 되면 이제 완전히 이제 이 변론이 끝나는 거죠. 그런 다음에 평일을 열어서 결정하는 건데 아까도 이제 보도에 나온 것처럼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경우도 한 평일가 2주 걸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다음 주에 기일이 한동안 열린다 하더라도 3월 중순에는 이 탄핵 최종 전국 심판이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은데 한덕수 총리는 저도 받아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재판부에서 한덕수 총리가 얘기했던 게 있잖아요. 그 국무회의 절차에 관련된 거. 다른 것보다 한덕수 총리가 만약에 증인으로 나온다면은 국무회의 절차에 대한 거를 물어볼 가능성이 많거든요. 근데 거기서 한덕수 총리가 지난번에 국회에서 답변한 게 있죠. 왜 형식적인 그리고 이제 이 정식의 국무회의가 아닌 걸로 이제 보였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가 증인으로 나와도 별
이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증언은 나오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워낙 지금 대통령 측과 여당에서 말이죠. 지난번 헌재 재판 이전부터 그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 그리고 재판권 관할 문제 뭐 이심 정도 또 냈고 첩보적 부심 냈고 기각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금 부단하게 지금 헌법재판소에 이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고 있거든요. 절차적 흠결이 있다라고. 그런 면이라면은 나중에 이제 여당의 주장에 의하면 여권의 주장에 의하면 이 기각이 되든 인용이 되든 상당히 혼란이 있을 것이다. 제가 봐도 뭐 당분간 혼란은 불가피해 보이는데 그렇다면 한덕수 총리의 증인 신청료는 하루 한 번 정도 받아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현재는 그것도 불필요하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나와서 증언해봐야 특별히 변화가 없다. 흐름에 그런 판단을 한 것 같아서 아마 이제 오늘 글쎄요 이제 또 다른 증인을 신청할지 뭐 강의군가요? 그 제1부속실장 얘기도 있었단 말이에요. 예.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증인 신청을 이제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어요. 오늘 발표를 하겠죠. 그건. 네. 예, 오늘도 핵심 증인 3명이 출석을 하게 됩니다. 조태영 국정원장, 그리고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그리고 재판부가 직권으로 부른 조성현 수도방위 사령부 제1경비단장이 출석을 하게 되는데 증인 신문 순서와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좀 짚어주시죠. 네, 오늘도 12상 비상계엄과 관련된 주요 인물들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어집니다. 일단 첫 증인으로 증인대에 서는 인물이 조태용 국정원장이 피청구인 측, 그러니까 윤 대통령 측 증인으로 10시 반에 먼저 이제 질의가 시작이 되고요. 이어서 이제 오후 2시에 김봉식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역시 윤 대통령 측 증인으로 심판대에 서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오후 4시에 조성현 수방위 제1경비단장이 재판부 직권으로 채택된 증인으로 서게 되는데요. 오늘 원래 애초에 예정됐던 증인 신문은 총 4명이었습니다. 예. 조지호 네. 경찰청장까지 포함을 해서요. 근데 다만 조 청장이 이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만큼 3명에 대한 증인 신문만 이뤄지고 조 청장에 대한 경우에는 이제 현재는 강제구인 가능성은 없다고 밝혀서 추가로 더 부를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아 보이는 상황이고요. 뭐 역시 앞선 변론과 마찬가지로 90분 단위로 증인 신문이 이뤄지지만 저희가 변론 때마다 신문 기간이 계속해서 늘어났던 만큼 오늘도 좀 늦게까지 한 6시간, 7시간 넘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증인 신문 같은 경우는 좀 특이점이요. 앞선 증인들과 맞물려서 나오는 증인들이라는 점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조태영 국정원장 같은 경우에는 홍장원 전 국정원 전 1차장과 연결된 인물입니다. 때문에 체포조 의혹과 관련해서 지금 홍 전 차장과 증언이 엇갈리는 만큼 네. 오늘 나와서 뭐 추가 발언이 있을지 좀 주목이 되는 부분이고 또 유일하게 이번 심판에서 직권으로 채택했던 이 조성현 단장 같은 경우에도 뭐 이진우 전 사령관과 달리 지시 내용을 이번 심판 과정에서 이제 폭로할지가 쟁점인 만큼 이들의 입에서 어떤 얘기가 오늘 나오느냐에 따라서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 어느 쪽 주장에 좀 힘이 더 실리게 될지가 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예, 오늘 8차 변론기일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주된 쟁점이 될 걸로 보시나요? 일단 조태용 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식적으로 보면 홍장원 제1차장이 얘기한 부분들이 이제 국민적 시각에서 보면 경험칙상 납득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메모 작성 경위도 그렇고 뭐 왼손잡이인지 오른손잡이인지 이런 정치권에서 제기하는 문제점은 차치하고서라도 네. 사실 불러주는 메모를 그러니까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불러주는 메모를 본인이 받아 적어놓고 그러니까 내가 알아보기 어려워서 제3자한테 이걸 다시 정서시켰다. 그리고 내가 거기에 가필했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황당하기 때문에 실행할 수가 없는 거였겠다. 이런 취지까지 보탭니다. 그렇다면 이걸 정서한 이유가 명확치 않아요. 그리고 국정원의 업무가 아니라는 부분도 얼핏 또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시 작성한 경위가 그러니까 결국은 이걸 본인이 작성한 건지 심지어는 또는 제3자가 작성한 건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는 정도의 상식상 납득이 안 되는 거죠. 내가 쓴 것은 아무리 흘려 적어도 나는 알아보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알아보는 수 있는 정도면 되는 것이지 정서에서 누군가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이걸 다시 쓴다. 이 부분이 일단 납득이 안 되는 거고. 네. 두 번째는 국정원의 업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조태용 원장께 보고했다는 부분도 일단 경험칙상 납득이 안 돼요. 그러나 조태용 원장은 보고 받았지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아마 이번 그 증인신문 과정에 나올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또 김봉식 경찰청 차장, 서울청 청장 같은 경우에는 조지호 청장이 원래 나와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헌재에서도 조지호 청장이 못 나오게 되면 조지호 청장이 한 여러 가지 검찰에서의 수사 기록은 증거를 채택하면서 조지호 청장이 나와서 피청구인의 반대 신문 상황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이거는 우리 형소법상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지혁 청장이 사실 체포조 명단도 본인이 들었다는 거잖아요. 받아 적었다, 들었다 이거고 또 뭐 국회의 병력을 동원해서 경찰 병력을 동원해서 봉쇄 여부를 반복했던 부분, 풀었다 이 부분도 관련돼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서울청장과 같이 조지혁 청장도 반드시 들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안 나오게 되면 조지혁 청장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증인 신문 내지 이에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진술을 들을 수 있는 수사는 강구해야 되는 건 맞는 거죠. 그냥 예. 끝내는 것이 아니고 뭐 애들 재판도 아니고 그냥 왜 끝냅니까? 이걸 할 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채택된 증인에 대해서는 좀 한번 소환 내지 다른 대체 수사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 정도의 헌재에서 조금 더 그 신중한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맞겠다. 예, 오늘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하고 계세요? 홍장원 차장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전 국정원 1차장 얘기가. 예. 네. 워낙 뭐 많이 들어서 아주 그냥 귀에 이제 귀딱지가 안 날 정도인데 싹 다 잡아들여라라는 얘기. 예. 근데 그 말에 대해서 이제 신빙성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이제 대통령 측에서는. 그리고 이제 홍장원 전 차장은 이 부분을 오늘 조태용 원장이 나오잖아요. 조태용 예. 국정원장이 나오는데 조태용 국정원장한테 보고했다는 거예요. 대통령에게 잡아들이라는 지시를 받고 그리고 방첩사령관하고 통화해서 방첩사령관에게 전화를 해서 명단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메모가 지금 왈가왈부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사항을 이런 전반적인 사항을 조태용 원장한테 보고했다라는 것이고 조태용 국정원장은 보고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말이 달라요. 조태용 원장은 자기의 직을 건다고 그랬나요? 어쨌든 확연하게 네. 얘기를 했어요. 명예를 걸고서라도. 예, 직을 걸고서라도 자기는 이거 보고를 받지 않았다는 예. 거예요. 이 부분은 왜 보고 받았다 받지 않았다 중요한 게 아니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대통령으로부터 그런 지시를 받았는지 그리고 방첩사령관에게 얘기를 해서 명단을 지시를 메모를 받아 적은 이런 게 관점인데 어제 어느 방송 뉴스를 보니까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이 예. 그 방첩사 간부들에게 방첩사령부 간부들에게 중간 간부들에게 2계조로 나눠라. 그 1계조는 첫 번째 그룹은 이재명, 한동훈, 우원식 이런 사람들을 경찰이 체포하면 그들을 데리고 오고 예. 2그룹은 이제 다른 무슨 몇 명 있었잖아요. 그 조국 의원이라 전 의원이라 이런 사람들 김민웅 씨, 촛불행동 대표인가요? 뭐 이런 사람들 2그룹은 잡아들여라는 얘기가 어제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이런 얘기도 이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말한 것과 좀 부합하는 면이 좀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물어볼 거예요, 조태용 원장한테. 또 하나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대통령께 전화를 받았다는데 대통령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변론길에 나와서 격려하기 위해서 전화를 걸었다고 그랬다고요. 네. 홍장원 전 국정원 예. 차장에게. 예, 잠시만요. 네. 지금 저희가 이 시각 서울구치소 앞에 상황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출석하기 위해서 서울구치소를 나서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경호 차량들이 앞쪽과 뒤쪽에 보이고요. 가운데 법무부 호송 차량에 윤석열 대통령이 탑승을 한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아마 이전 출석 때와 마찬가지로 같은 경로로 이동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현재 시각이 8시 36분, 37분이 되고 있습니다. 7차 출석 때와 비슷한 시각에 5분 정도 늦은 시각에 출석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이동 경로들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계속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그 7차 변론길에서는 9시 정각쯤에 도착을 했는데 한 4분여, 5분여 늦게 출발을 했기 때문에 지난 6차 때와 비슷한 한 9시 5분에서 10분 사이에 도착을 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저희가 화면 따라가면서 계속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말씀 계속 이어가실까요? 그 격려차 전화를 했다라는 게 일반적으로 납득이 좀 안 가죠. 그때 이미 비상계엄이 선포된 상황이고 군 병력이 이제 국회에 진입하고 이런 상황인데 그때 밤 10시 넘어서 국정원 차장에게 순방을 한번 같이 했던 이제 그런 상황을 격려했다. 이거는 글쎄요, 뭐 대통령의 말이 틀렸다, 거짓말을 했다라고 제가 단정을 할 수 없겠습니다만 앞뒤 저는 맥락으로 볼 때 좀 납득은 가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여러 지금 진술들이 엇갈려요. 진술도 엇갈리고 검찰 조사하고도 엇갈리고 이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40조가 문제되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 아무튼 이런 부분들을 물어보겠죠. 근데 물어본다고 해서 입장들이 크게 바뀌지 않을 거거든요. 단지 오늘 아까도 다들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헌재가 직권으로 증인 채택한 조성현 수방사 예. 제1경비단장의 경우가 수방사령관으로부터 이 지시를 받았는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직원을 할지 모르겠는데 지금 수방사령관은 그러지 않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시받지 않고 끌어내라는 얘기 못 들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확연하게 대비될 수 있죠. 오늘 아무튼 이건 헌재가 증인으로 신청했기 때문에 조성현 1단장의 경우에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할지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김봉식 경찰청장도 마찬가지예요. 서울경찰청장도 마찬가지고
지금 조태용 원장도 마찬가지. 전반적인 오늘 그 8차 변론의 큰 맥락은 과연 정치인 체포 지시가 있었냐 없었냐의 문제예요. 예. 이거 이제 계엄 비상 지금 현재 재판 쟁점 사유가 몇 개 있잖아요. 비상계엄 선포, 이 위헌 위법성, 예. 포고령 1호의 위헌 위법성, 그리고 이제 국회 활동 방해했는가.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국회 활동 방해에 정치인 체포 지시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해요. 이건 단순히 부정선거 의혹 이것과는 또 다르다고요. 오늘 어쨌든 조태용 원장이 무슨 말을 할지, 뭐 조지호는 오늘 안 나오니까, 조지호 경찰청장 안 나오니까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어떤 지시를 받아서 봉쇄를 어떻게 했는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8차 변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사실은 이제 국회 기능마비와 관련돼서 이게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이 돼 있는 상태인데 기능마비가 이제 두 가지 시점을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국회의원들이 국회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부분이 하나 있죠. 이제 예. 봉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봉쇄의 의미가 사실은 그때 특임단장이 나와서 말을 하기를 본인 거점 확보라는 차원이지 출입을 완전히 통제하는 건 아니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국회의원이 못 들어가게 하는 거. 자, 그다음에 들어갔던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는 거. 임무 수행 못하게. 이 두 가지 시점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부분은 사실은 이제 경찰이 담당했던 부분입니다. 예. 근데 대통령에 대한 공소장을 보더라도 경찰이 막는다는 단어는 없어요. 그냥 군이 만약에 계엄군이 투입이 될 거니까 도와라 이런 식의 국회에 출동해서 이런 식의 언급만 있단 말이죠. 이것이 맞는지에 대한 김봉식 청장한테 물어볼 거고 그다음에 이제 김봉식 청장이 실제 조지호 청장의 그러니까 경찰청장의 명을 받아서 실제 병력을 움직이는 거는 김봉식 서울청장과 경비부장 등이거든요. 예. 요 라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처음에 완전 봉쇄했다가 다음에 풀어서 국회의원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다음에 또 봉쇄를 하잖아요. 이런 과정이 여기에는 대통령 말이 한마디도 안 나와요. 그렇다면 이게 누구의 결심인지 왜 그렇게 한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굉장히 중요하죠. 그럼 예. 만약에 의원들이 들어가는 것을 대통령 측에서 이거를 애당초에 봉쇄할 목적으로 지시가 없었고 부여된 임무가 아니라 그러면 꼭 이렇게 우왕좌왕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임무였다면. 그러니까 임무가 아니라는 사실관계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런 우왕좌왕한 모습의 원인, 이유, 경위에 대해서 물 거고 그렇다면 대통령이 국회의원 못 들어가게 하라는 명령을 했다는 부분은 안 맞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수방사 등 특전사하고 수방사는 들어갔던 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이거잖아요. 근데 이진우 수방사관의 경우는 그런 지시를 대통령 받은 적이 없고 네. 자기도 내린 적이 없다라는 부분이고 여기에 대해 이제 조성현 경비단장이 그 관련된 진술을 하는 거죠. 예. 자, 오늘 그래서 중요한 거고 정치인 체포 관련해서는 사실은 저희가 객관적 사실관계를 봐야 되는 게 자, 체포 명단을 우리가 체포 명단이라고 하지만 위치 추적 명단이라고 만약에 이 명단을 바꾼다 그러면 관점이 변해요. 그러니까 체포조가 명단을 불러줬기 때문에 체포 명단인 것인지 네. 아니면 위치 추적을 해가지고 중요 인물들에 대해서 위치를 파악하려고 한 것인지 물론 나중에 포고령 위반 등이 있으면 체포하려는 목적도 있었겠죠. 그러나 어쨌든 객관적으로 체포를 안 했죠. 그다음에 특임단장이 들어갔을 때 의원 한 명을 봤다는 거잖아요. 근데 의원 한 명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쳤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체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 그다음에 체포 모의가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없다는 거. 중간에 체포가 나와요. 그러니까 대통령과의 모든 회의에서 정치인 체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언급이 없어요. 공수처에 보더라도. 그래서 나중에 체포가 갑자기 등장하거든요. 이런 식의 이 경위 또는 누가 최종 결심인지 명령이 누가 했는지 이루어지지 않게 된 배경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증언을 통해서 원래 사실관계가 확정이 된 이후에 그다음에 예.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헌재가 판단할 부분이 그 이후에 따라와야 되는데 지금은 뭐 선판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앞서 증인으로 나왔던 인물들과 오늘 연관된 증인들이 나오기 때문에 증언이 엇갈리는 부분들이 확실히 있습니다. 특히나 처음 출석하는 조태용 국정원장의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진술과 좀 엇갈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떤 부분들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확인을 하게 될까요?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그리고 윤 대통령, 조태용 국정원장의 말이 좀 조금씩 다 다른 상황이거든요. 네. 특히 조태용 원장 같은 경우는 홍 전 차장이 대통령과 통화 직후에 여인영 사령관에 이어서 보고를 했던 대상인데 홍장원 차장이 지난 변론 때 했던 이야기 중에 대통령이 체포를 지시했다라고 다시 한번 확인을 했었죠. 그리고 여 전 사령관과 전화를 할 때 여인영 전 사령관이 검거 지원을 요청했고 실제 체포 대상자 명단을 들었다면서 메모까지도 제시를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태용 원장에게 물어볼 것인데 이제 조태용 원장 같은 경우에는 앞서 이제 경찰 조사에서는 홍장원 차장이 국회에 나와서 말을 했던 이 네 가지 부분,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전화가 왔고 네. 방첩사를 지원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그리고 방첩사에서 뭐 이재명, 한동훈을 잡으러 다닌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소한의 방향과 지침을 주셔야죠. 이렇게 말했던 네 가지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들었다라고 진술한 걸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홍장원 전 차장과의 증언과는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네. 다만 이 네 가지 정보를 홍장원 전 차장이 좀 띄엄띄엄 얘기해서 방첩사가 구체적으로 이재명, 한동훈 전 대표를 그러니까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다 이렇게 좀 인식하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리고 앞서 저희가 얘기했던 것처럼 지난달 내란 국조특위에 나와서는 자기 명예를 걸고 원장인 저한테 체포 지시 받았다는 얘기를 보고하지도 않았다라고 말한 부분이 있어서 좀 지금 홍장원 전 차장과 일맥상통하는 부분 또 조금씩 엇나가면서 평행선을 달리는 부분이 있는데 때문에 지금 앞선 국무회의에서 그러니까 조태영 원장 국무회의 또 참석한 인물이기 때문에 어떤 지시를 받은 게 있는지 그리고 홍장원 전 차장의 대면 보고를 받으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들은 건지 이후에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은 이유가 뭔지를 두고 좀 진실 공방이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금 당시에 국정원장이 출장 중인 걸로 착각을 해서 전화를 했다. 네. 이미 국무회의에 조 원장이 왔기 때문에 굳이 다시 홍장원 전 차장한테 전화를 걸어서 체포를 지시할 이유가 없다라고 저번 변론 때 밝힌 바 있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격려 차원에서 간첩 수사를 잘할 수 있게 방첩사를 도와주란 차원이었다라고 좀 계속해서 선을 그으면서 증언의 신빙성을 낮추려는 지금 전략을 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을 두고도 좀 진실 공방이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사실 그 부분이 전 중요하다고 보는데 대통령이 홍장원 차장과 전화를 2번 시도를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전화했는데 못 받죠. 예. 근데 이제 조태용 국정원장이 온 거죠. 그러니까 나는 당신이 해외에 있는 줄 알고 홍장원 1차장한테 전화했는데라고 한 거예요. 근데 좀 뻘쭘하잖아요. 정확한 용어는 아니지만 그러다 보니까 다시 전화합니다. 해가지고 이 기회 싹 잡아들여 대공수사권 줄 테니까 방첩사 도와 이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태용 국정원장과 통화를 먼저 했고 네. 그 이후에 한 차례 더 홍장원 차장이 그렇죠. 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다면 이제 물론 뜬금없긴 해요. 상황 자체가. 그러나 처음에 전화하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통화가 안 됐으니까 그다음에 다시 전화한 거예요. 조태용 국정원장이 한국에 있는지 알면서도. 예. 그렇다면 그때 일반적인 얘기를 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교수님 말씀처럼 상황이 안 맞긴 합니다만은 그냥 대공수사권 줄 테니까 정치를 잡아도 이게 안 맞잖아요, 오순이.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까 간첩을 잡아들여. 그래서 홍장원 제1차장도 무슨 큰 간첩단 사건이 벌어졌나 이렇게 생각했다라고 국회 가서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전반적인 맥락들을 종합해 보면 대통령 측의 반론이 꼭 신빙성이 없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얘기들이 약간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면도 꽤 있어요.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조태용 국정원장에게 연락을 하기 위해 먼저 통화를 했지만 통화가 안 됐기 때문에 이제 홍장원 전 차장에게 전화를 했고 전화 연결이 된 이후에 이제 그 말할 내용이 없기 때문에 민망함에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말씀이신 처음에는 이제 거죠? 국정원장이 한국에 없는 줄 알고 예. 홍장원 제1차장한테 전화를 했는데 전화 예. 통화가 안 된 거예요. 예, 그 순간 홍장원 그렇죠. 이제 그 뒤에 조태용 국정원장이 네. 한국에 있는 사실을 알게 됐고 와서 그 뒤에 이제 통화를 했는데 그 뒤에 통화할 때는 사실 용건이 이제 없었던 거죠. 그렇게 되면. 예. 그리고 1차장한테 할 얘기가 없었던 거예요. 만약에 대통령이 지금 검찰이나 그 소추인단이 얘기하는 바와 같이 정치인 체포 관련된 얘기를 하려고 했으면 1차장한테 얘기 안 하죠. 예. 그는 그도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뜬금없이 격려 차원에서 내가 대공수사권 줄 테니까 간첩 다 잡아들여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라고 해요. 대통령 측은. 근데 그것이 상황에 안 맞긴 하지만 그 전반적인 맥락을 보면 그럴 수는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근데 제가 볼 때 글쎄 맥락 알 수가 없어요. 그거는 대통령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고요. 이게 예. 녹취가 공개된 것도 아니고 정말 알 수는 없는 건데 그래서 증인들의 말도 들어보고 반대 신문도 하고 주신문도 하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조태용 원장하고 통화하면서 한국에 온 줄 알았다. 해외에 있는 줄 알았다 그랬더니 조태용 원장이 전 내일 갑니다. 오늘 네. 지금 한국에 있습니다. 근데 그걸 얘기했는데 나중에 또 얘기를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또 나와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 몰랐다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앞뒤 맥락이 좀 이해는 안 가고 통화한 게 몇 분 차이가 안 나는데 대통령하고 예. 전 아직 한국에 있습니다. 내일 공관 회의는 내일 갑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부분도 좀 다르게 얘기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대통령의 말이 신빙성이 대단히 전 떨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봐도 계엄을 선포해서 지금 수방사 특전사병력이 국회를 들어가고 또 방첩사병력이 성관이 들어가고 이런 상황을 알고 있잖아요, 대통령이. 근데 업무도 관련이 없다고 하는데 국정원 1차장에 전화해가지고 누구누구 잡아들여라. 글쎄 그 말이 맞는지 틀린지 지금 확정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메모가 엉터리다는 얘기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대통령 측에서 알 수 없다 하더라도 이런 것도 하나 있어요. 검찰이 확보한 여인형 휴대전화에 말이죠. 이것도 보도에 나온 거예요. 지읒, 티읒, 시읒, 비읒. 지읒은 정보사, 티읒은 특전사, 시읒은 수방사,
비읍은 방첩사예요.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이 공동대 의견은 사인은 각오하고 있다 이런 문장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인영 그 전 사령관 휴대전화에서 그리고 거기에 나온 추정 체포 대상자 추정 명단에 우원식, 이재명, 한동훈이 있다는 그런 네. 보도도 있어요. 이게 팩트인지 모르겠으나 그러니까 전반적인 걸로 볼 때 전 대통령이 이러이러한 정치인들 체포하라고 지시는 있었다는 정황이 훨씬 강한 것 같아요. 강한 것 같고 그런 게 오늘 더 이제 밝혀지거나 더 신빙성이 떨어지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근데 아무튼 지금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김현태 특임단장이 대체로 대통령 측과 그 부합한 발언을 많이 했는데 변론기일에서 6차 변론기일에서 말이죠. 근데 그때도 그런 얘기를 해요. 국회 유치장을 깨운 거는 국민이나 부대원의 안전을 위해 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또 거점 정문을 확보하기 위해서 들어가려 했다. 그리고 정문을 확보하기 위해서 케이블 타이를 썼다. 근데 우리가 다 압니다만 케이블 타이를 어떻게 이런 문을 봉쇄할 때 쓰나요? 우리가 영화나 그런 데서 많이 보잖아요. 케이블 타이. 사람 이거 체포할 때 한다고요. 그것도 납득이 안 가는 것이고 또 김현태 특임단장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곽종근 사령관으로부터 150명 넘으면 안 된다는 얘기는 들었다. 이건 엊그제 6차 변론 때 한 얘기예요. 김현태가 전 707 특임단장이 한 얘기인데 전인지 현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150명이라는 얘기 했다고요. 150명이라는 뭡니까? 이거 국회의원 숫자 누가 봐도. 이런 부분들이 납득이 잘 안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런 걸 확정을 해야 되는데 아마 헌법재판소는 이런 걸로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런 걸로 판단해 볼 때 거의 심정을 굳혀가는 게 아닌가라고 보는 것 같아요, 저는. 예, 말씀하신 이 홍장원 차장의 진술. 계엄이 선포되고 한 30분쯤 뒤에 오후 10시 53분쯤에 윤 대통령의 전화를 받고 싹 다 정리해라.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 방첩사를 도와라. 목적어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격려 차원의 전화였다. 간첩 잡는데 방첩사를 도와라라고 했고 그 이후의 타임라인을 보면 오후 11시 30분쯤에 국정원 정무직 회의가 열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회의가 끝난 이후에 홍장원 차장이 조태용 국정원장에게 방첩사에서 한동훈과 이재명을 잡으러 다닌다라고 말하자 조태용 원장이 그 자리에서 바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일 얘기하자라고 했다는 게 좀 의심이 간다는 부분이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것도 있고 뭐 이재명 대표에게 뭐 얘기를 해야 된다. 전화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라고. 예. 해요. 그렇다면 조태용 원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했다는 홍정원 차장의 말씀도 선뜻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조태용 원장의 그간의 경력 때문에 그래요. 조태용 원장한테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홍정원 제1차장은 업무에서 배제되겠죠, 사실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들 모든 걸 다 했다. 나는 할 만큼 했다라는 부분을 사후적으로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실제 그 홍정원 차장의 어떤 유치나 그간의 언행 등을 비춰보면 이거를 그대로 믿기는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 왜 상호간에 서로 다투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 부분을 증거로 채택하는 것은 좀 불가능하다고 보고 물론 그 내용 자체가 증거가 되지는 않겠지만 메모가 지금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메모도 정영식 재판관이 그 부분에 확인을 구했잖아요. 이게 검거 요청이라고 썼잖아요. 그럼 검거 지원 요청이라고 당신이 해석을 한다 하더라도 이게 위치 추적을 요구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럼 위치 추적 요청이라고 밑에 이걸 부기할 것이 아니고 위치 추적 요청을 위에 쓰고 사실은 검거 지원 요청은 본인 생각이니까 거기다가 그걸 부기해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뭔가 이게 그 순서, 이 사고의 순서가 안 맞다는 거죠. 예. 그런 부분을 배경으로 해서 왜 하필 검거 요청이라고 썼냐? 검거 땡땡 요청이라고 썼잖아요. 근데 검거 지원 요청이면 이해를 하겠는데 검거 요청이라 쓴 부분도 선뜻 납득이 안 된다. 일반적으로 그건 납득이 안 돼요. 본인의 사고 순서에 따르면 그렇게 쓰면 안 되는 것이고 그런 전반적인 기재 내용이나 그다음에 그 메모지가 이제 박선원 민주당 의원에게 건네가잖아요. 그 부분도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죠. 그럼 메모지 자체를 원래 조태용 원장한테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따지면? 그럼 조태용 원장한테 줄 때는 그렇게 메모를 정세해 줄 게 아니고 얼마나 급합니까? 그 중차대한 시기에 본인이 흘려 쓴 거 갖다 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건 또 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글쎄요, 뭐 제가 불민한지 모르겠지만 홍장원 1차장이 말씀하신 그런 전반적인 본인의 경험은 제 잣대로 볼 때는 상당히 이해하기 어렵다. 예.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네. 케이블 타이의 용도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공소장과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그다음에 김현태 특임단장 등의 얘기를 종합해 보면 사람 체포용으로 썼다는 얘기 하나도 없어요. 그 부분은 곽종근 전 사령관도 이건 봉쇄 목적으로 문을 하려고 했다는 거고 출동할 때도 케이블 타이를 문 봉쇄해야 되니까 챙겨라는 말이 있다는 거고 김현태 특임단장은 이게 국회의원 출입 봉쇄가 아니고 사실은 이제 확보 차를 썼다는 거고 약간의 뉘앙스는 다르지만 정치인 체포 용도로 썼다는 말은 그들 간에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 저희가 현재 이 시각 반포 IC, 경부고속도로 반포 인터체인지에서 잡힌 모습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태운 호송 차량 그리고 앞뒤에 있는 경호 차량이 1차로로 이동을 하고 있는 모습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반포 IC면 이제 한남대교와 멀지 않고요. 한남대교를 지나서 남산 제1터널 그리고 헌법재판소까지 이동하는데 이제 한 10분, 15분 정도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그 안에 헌법재판소에 도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이제 6차례 오늘 헌법재판소에 출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화면을 따라가면서 계속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도 하나 드릴게요. 예. 이게 오늘 딱 변론하고는 뭐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지도 모르겠지만 다 연관이 되는 거니까. 검찰이 조사한 거기에 보면 말이죠.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 이분이 이제 김철진 준장이라는 분인데 어제 이것도 제가 방송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뉴스 보고 말씀드린 건데 검찰 조사에서 나왔던 얘기예요. 계엄 해제 의결된 다음에 윤 대통령이 1,000명은 더 보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김영현 장관에게. 김영현 장관이 대단히 이제 당황하면서 상황나 이제 어떡하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것도 뭐 증거로 채택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반적으로 볼 때 이게 검찰에 전혀 없는 사실이 이렇게 쓰지 않았을 거라고요. 이 피의자 신문 조서인데. 그렇다면 지금 뭐 케이블 타이에 대한 용도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저는 그거는 사람한테 쓰는 거지 문해봉사하는 건 아니지 않냐고 말씀드렸지만 또 할 수도 있겠죠. 하려면 하는 거니까. 그것도 그렇고 또 하나 이제 1,000명 얘기도 그렇고 아까 지금 방첩사 수사단장이 중간 간부들에게 2개 그룹을 나눠라라는 것도 그렇고 네. 또 지금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특임단장이 150명 넘으면 안 된다고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그렇고 이 특임단장이 계속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전 또 하나 이해가 안 가는 게 병력을 보낸 게 유리창을 깬 게 말이죠. 유리창을 깬 게 그 안에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랬다. 그리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군병력을 보냈다. 아니 지금 계엄을 선포했으니까 시민들이 몰려서 질서가 어지럽혀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왜 질서 유지하기 위해서 군을 보냅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요. 이런 최종적인 판단은 결국 헌재가 하는 겁니다. 형사재판은 형사재판대로 하는 것이고 그건 뭐 1년이 걸릴지 얼마 걸릴지 모르는 겁니다. 내란 혐의니까. 그거 말고 지금 헌법재판소의 이 탄핵 심판은 대통령이 위헌 위법적인 행동을 했냐를 따지는 거 아니에요? 그 위헌 위법적인 행동이 과연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것인가를 보는 거예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는 헌법을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정치주의를 위반했는데 이게 대통령직에서 파면할 정도가 아니라고 해서 기각됐던 것이고 그걸 보는 거거든요. 근데 전반적으로 이런 상황을 볼 때 이 비상계엄 또 하나 이런 게 있어요. 헌법 77조에 병력으로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할 필요할 때. 근데 군사상의 요구가 있었나요 그때? 병력으로서 군사상의 그 필요에 응할 필요가 있었냐고요. 설령 국가비상사태를 야당이 탄핵을 남발하고 이른바 그들의 표현에 따라서 입법 독재를 하고 예산 삭감해서 그걸 국가비상사태로 봤다고 최종으로 나중에 개발한 것 같은데 그 논리를 말이죠. 그건 처음부터 나왔던 논리는 아니에요. 국민의힘에서. 아니 여권에서 말이죠. 그걸 100번, 1000번 양보한다 하더라도 그럼 그걸 하기 위해서 과연 병력의 필요에 의해서 군사상의 필요에 의해서 병력 동원할 필요 있었냐 이런 얘기예요. 제가 볼 때는 전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이건 명백하게 헌법 77조 위반이고 대단히 중대하다고 보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를 나중에 최종 판단하겠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지엽적인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왜 변론기를 박근혜 전 대통령이 17차에 했는데 8차례밖에 안 하냐. 노 대통령도 7차례밖에 안 했어요. 그렇게 따지면.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상황은 대단히 달라요. 제가 그 말씀을 이제 첨가해서 드리는 겁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을 태운 호송 차량 현재 한남대교를 지났습니다. 이제 대통령 관저 옆에 이 고가 차도로 진입을 하고요. 이제 곧 남산 1호 터널을 지나서 명동으로 진입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곧 도착을 하겠군요. 이제 5분 안에 윤 대통령이 도착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말씀 이어가시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사실관계 다툼이 없어요. 그건 판단만 남은 거였어요. 그분은 본인도 그런 발언한 거에 대해서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 위반 아니다라고 다투는 법리 다툼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실차도 되게 많았던 거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는 약간 사실 다툼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실 뭐 그때 36명의 증인을 선택을 해요. 90명 신청해가지고 36명 선택을 했는데 채택을 했는데 그중에 안 나와요. 그래서 25명 신문을 합니다. 엄청나게 많이 한 거죠. 지금에 비춰보면. 지금 36명인데 8명 채택을 한 거잖아요. 앞뒤가 안 맞다는 거고. 또 하나 국회에서 탄핵을 발의할 때 본인들 스스로 판단한 거잖아요. 저 기관장이 저 탄핵 대상자가 이 행위가 헌법이나 법률안 중대한 위반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탄핵 발의한 거죠. 그럼 헌재에서 기각은 왜 당합니까? 그러면
그럼 판단 사후적으로 본인들이 확대 해석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헌재에서 기각을 했네? 그럼 이 사람들 다 위헌적인 행위입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똑같은 거예요. 대통령도 그래서 국한문론의 목적이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교수님 말씀처럼 저도 실질적으로 사후적으로 볼 때 대통령의 판단이 헌법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계엄 선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요. 그런데 대통령이 만약 확대 해석을 했어요. 이 부분은 나는 이렇게 계엄 요건에 충족한다고 판단했어요. 그럼 그 사후적 판단을 받는 거고 다만 다른 목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국회를 봉쇄해서 국회를 아예 없애고 비상입법규를 만들려고 했다거나 이렇게 되면 큰일 나는 그래서 목적을 따지는 거고 그래서 정치인 체포가 문제가 되는 거고 국회 봉쇄가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국회 봉쇄나 정치인 체포 관련해서 다양한 의견이 대립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사실관계 인정은 증인신문을 통해서 확정하자는 거죠. 예. 근데 이거 헌재가 하고 있지 않잖아요. 검찰에서 예상하는 증인은 520명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 이 재판에서는 18명 증인만 서로 신문했어요. 예. 안 맞다는 거죠. 검찰은 520명의 진술을 헌법재판소에 다 받아놓고 이분들의 진술만 믿고 재판한다는 것은 재판이 필요 없는 거죠. 다툼의 기회는 줘야 되는 거죠. 그런 취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화면을 두 개로 분할을 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왼쪽에는 조금 전이죠. 윤 대통령이 탄 호송 차량이 한남대교를 넘어가는 모습을 보여드렸고요. 오른쪽은 헌재 앞의 상황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조금 전 윤 대통령 측의 대리인단인 배보윤 변호사가 출석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잠시 후면 윤 대통령이 이쪽으로 출석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화면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후에 출석하는 증인이 이제 김봉식 전 서울청장인데 김봉식 전 서울청장에게는 어떤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물어볼까요? 네, 김봉식 전 서울청장 같은 경우는 크게 이제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먼저 한 가지는 이제 김봉식 전 서울청장 같은 경우는 계엄 3시간 전에 조지호 경찰청장과 이제 삼청동 안가에서 윤 대통령에게 별도 그러니까 지시를 문건이 담긴 그런 별도 지시를 받았다라고 지금 검찰 조사 파악된 인물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계엄 선포 뒤에 경찰이 해야 될 임무 같은 것들을 윤 대통령이 알려주면서 이제 뭐 경찰이 나가서 국회 통제를 잘 해달라라고 한 걸로 조사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이제 시간이나 계획, 계엄군이 출동해야 될 장소, 뭐 국회라든지 민주당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적힌 A4 용지 한 장을 건네받았고 이후에 조지호 청장이랑 국회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서 뭐 기동대 현황 같은 것들을 점검하고 협의했다 이런 부분이 검찰 조사로 밝혀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안가에서 사전적으로 윤 대통령에게 어떤 지시를 받은 건지 구체적으로 계엄 선포를 미리 알고 있었는지 이런 부분 좀 집중적으로 물어볼 것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국회 봉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봉식 전 서울청장 같은 경우는 역시 구속 기소된 인물이기도 한데요. 예. 이 국회 봉쇄의 배경에 윤 대통령의 지시 또 김용현 전 장관의 지시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걸로 보이는데 김봉식 전 서울청장 같은 경우는 이제 계엄 선포 뒤에 1차적으로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국회 출입을 전면 통제 지시를 내렸고 이게 이제 검찰 조사 결과고요. 이후에 이제 계속해서 국회의원들이 항의하자 일시적으로 출입 금지를 풀었다가 다시 이제 포고령 발표 뒤에 기동대 병력들을 더 증원해서 2차적으로 봉쇄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1, 2차 국회 봉쇄에 대한 부분이 집중적으로 그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윤 대통령 측 증인인 만큼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이 쪽지 안에 구체적으로 뭐 국회 몇 시 이런 것들이 적혀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임무까지가 적혀 있었던 것이냐 집중적으로 물을 것 같고 뭐 질서 유지 차원이 아니었냐라고 이제 계속해서 주장을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태운 차량이 이제 헌법재판소 앞으로 들어왔고요. 먼저 경호 차량이 먼저 도착을 했고 이후에 보이시는 이 푸른색의 법무부 호송 차량에 윤 대통령이 타고 있는데 조금 전에 헌법재판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9시 2분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 8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이 호송차를 타고 조금 전에 헌법재판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바로 지하 주차장으로 이동을 해서 오늘 변론기일을 준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채영 기자 계속해서 말씀 이어가시죠. 네, 조금 더 전해드리면 이제 지하 주차장으로 이동을 한 뒤에 별도의 공간에서 대기를 하다가 이제 오전 10시에 탄핵 심판이 시작이 되면
변호인단과 함께 입정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예. 별도의 대기 공간에서 이제 대통령 측과 오늘 변론의 어떤 주요 내용들 또 윤 대통령이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서 뭐 얘기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오늘 좀 예상되는 공방들이 뭐 정치인 체포 지시라든지 국회 봉쇄 의혹 같은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어떻게 이제 변호사들별로 역할을 나눠서 질의를 할지 이런 부분을 좀 전략에 대한 부분, 방어 전략에 대한 부분을 좀 구사할 걸로 보이고요. 특히 이제 헌재가 잡힌 변론이 오늘 미리 지정한 변론 기일이 오늘이 마지막인데 예. 저희 취재진이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만 좀 출입 같은 것들에 있어서 보안이 좀 더 강화됐다고 해요. 네. 원래는 이제 이렇게 기자 출입증에 얼굴까지 이제 넣어져 있는 것들까지 예. 확인하면서 좀 신원 통제를 강화하는 부분이 있고 예. 지금 헌재 앞에 보시다시피 뭐 차벽으로 둘러싸여져 있고 지지자들이 속속 집결하는 양상이 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경비나 보안 태세가 한층 더 강화된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예. 예.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김봉식 전 청장 같은 경우는 윤 대통령 측에서 신청한 증인이거든요. 어떤 부분들을 좀 확인하려는 걸로? 일단 윤 대통령 측에서에 대해서는 유리한 증인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아까 기자님 말씀처럼 안가에 가서 받은 예. 임무 자체에 정치인 체포는 없다는 거죠. 이제 공소장에 따르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인 체포라는 중차대한 임무를 사전에 부여받지 못했다. 그러면 이게 일단 대통령이 내린 지시는 아닌 거고, 그다음 이것들이 과연 현장 지휘관들의 판단에 따른 것인지 여기에 대한 경위에 대한 이제 그 추측이 가능한 부분이 있어요. 일단 예. 첫 번째로 김봉식 서울청장 및 조지호 청장에게 안가 현장에서는 정치인 체포 관련된 임무는 없었다라는 부분 하나 입증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여받은 임무 중에 국회를 잘 통제해라. 그런데 개혁물을 잘 도와라라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국회를 통제하는데 절대 국회 연출을 막아라 이런 미션도 없어요. 그런데 현장에 가서 보니까 현장 지휘관의 판단인지 몰라도 어쨌든 국회 처음에 일괄 통제했다가 다시 국회의원 출입을 했다가 다시 또 일괄 통제로 돌아가거든요. 이 과정에 대한 공소장 설시 내용을 보면 대통령 언급은 전혀 안 나와요. 그다음에 김용현 전 장관 언급도 안 나오고 계엄사령관 언급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조지호 청장과 김봉식, 그다음에 뭐 그 지휘 라인이 이어지는 경비 관련 계통 이런 사람들의 그 서로 간의 상의가 나와요. 그러니까 뭐 건의를 받고 항의를 받고 그다음에 풀어주고 이런 식의 자체 판단 과정이 나오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것은 현장 지휘관의 자체 판단에 따른 조치였는지 번복이었는지 그렇다면 대통령이 사전에 준 미션이 아닐 뿐더러 대통령의 지시가 없었다는 점이 이제 간접 반증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김봉식 청장은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대통령의 입증 취지를 갖고 신청한 증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럼 국회 측에서는 어떤 반대 신문을 할 걸로 예상하십니까? 그 안가 모임에서 말이죠. 계엄 선포 전에 그때 이제 윤 대통령에게 정치인 체포 지시는 제가 봐도 김봉식한테 하진 않았을 거예요. 지금 그 얘기는 논란 대상도 아니고 이슈도 아니고 예. 기본적으로 국회를 봉쇄해라. 그러니까 이제 계엄군이 들어가고 어쨌든 계엄군이 들어가더라도 국회의 봉쇄에는 경찰 병력이 필요하죠. 예. 계엄군은 뭐 어떤 의도였는지 모르지만 현재로서는 의원들의 어떤 뭐 계엄 해제 의견을 막는다든지 뭐 이렇게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경찰에게는 그런 걸 지시하지 않았을 것 같고 어쨌든 간에 국회 밖을 통제하든지 국회 봉쇄하든지 그런 지시가 있었냐를 따질 거예요. 근데 우리 상식적으로 볼 때 계엄을 선포하고 군을 투입을 하고 그럼 당연히 이제 이 계엄이라는 게 군경이 같이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네. 그런 상황에서 국회 전체 봉쇄를 어떻게 지시받았냐. 그거를 이제 물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이 대통령 측에서는 그런 지시를 받지 않았다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김봉식 청장을 부르는 것 같고 증인 신청했을 거예요. 근데 국회 측은 이제 반대 신문할 때 그렇지 않다.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봉쇄를 받은 건 어쨌든 이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던 그런 일환 아니냐. 아마 그런 식의 질문을 하지 않을까라고 보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조성현 수도방위 사령부 제1경비단장이 세 번째로 출석을 하게 되는데요. 지난 변론기일에 출석했던 이진우 수방사령관은 대부분의 이 신문에 진술을 거부한 상황에서 헌재가 직권으로 증인으로 채택한 조성현 단장에게 어떤 것을 물어볼지 어떻게 정리가 될까요?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조성현 단장 같은 경우에는 계엄 때 국회 병력을 지휘했던 인물이고 또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지시를 받은 인물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진우 사령관이 앞서 이제 변론 때 증인으로 나와서 윤 대통령 연관된 증언들은 대부분 거부를 했기 때문에 뭐 의원들을 끌어내란 지시를 받았다는 뭐 앞선 군 수뇌부 공소장 내용과 달리 거부를 했기 때문에 재판부가 이제 보완적 의미에서 사실관계를 좀 추가로 따지기 위해서 부른 걸로 보이고요. 일단 윤 대통령 측에서 뭐 의원 체포 지시한 적 없다, 뭐 체포의 채자도 안 꺼냈다, 뭐 이제 국회의원들을 사실상 이렇게
국회에 국회를 진입할 수 있게끔 하지 않았냐, 결과적으로 막지 않았다, 예. 이런 주장들을 좀 따져볼 듯한데 조 단장이 좀 추가로 진술할지 여부가 지금 주목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 조성현 단장 같은 경우는 검찰 조사 때 이진우 전 사령관이 국회 본청에 진입해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라고 진술을 했고요. 예. 그리고 이후에 이제 특전사에서 안에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면 이송해라 이런 지시를 받았다라고 진술한 걸로 알려지는데, 그러니까 조 단장은 당시에 수방사 그리고 특전사 인력들이 국회에서 어떻게 움직였는지 당시 상황을 좀 알 수 있는 인물이거든요. 예.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진술을 할지가 좀 추가적으로 관심인 거고, 말씀 주신 것처럼 앞서서 좀 이진우 전 사령관도 검찰 조사 때와는 약간 다르게 헌재에서는 좀 진술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구체적으로 특전사와 함께 수방사가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사가 있었는지 좀 집중적으로 따질 걸로 보입니다. 저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까 지금 입장을 하려고 했었던 배보임 변호사가 출석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 지금은 혼자 들어가는 모습인데 네. 속속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입장을 할 걸로 보이고요. 기자들이 지금 붙어서 질문을 하고 있는데 별다른 대답 없이 입장을 하고 있고, 지금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22명으로 늘었거든요. 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의 대리인으로 활동했던 변호사들을 추가하면서 좀 이제 큰 규모로 인력을 좀 늘린 상황입니다. 예, 조금 전 배보윤 변호사가 출석하는 모습 보여드렸습니다. 말씀을 하신 대로 조성현 수도방위 사령부 제1경비단장 이진우 수방사령관의 직접적인 지시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국회의 질서 유지 차원, 치안 유지 차원인지 아니면 직접적으로 국회를 봉쇄해서 국회의원들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막으라는 지시를 받았는지 여러 가지 질의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질문들이 좀 주를 이룰까요? 글쎄요, 지금 여러 변론길이 있었는데 지금 증인이 부족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대체로.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보다는 지금 저는 사실 이게 상황은 대단히 심각한 거지만 논리구조는 생각보다 단순한 것 같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 아까 우리 변호사님도 그런 말씀 하셨는데 노 전 대통령의 경우에 아마 정말 단순했죠. 근데 지금 보세요, 이게 시간은 거의 비슷해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가 90일 걸렸죠, 최종 이제 파면될 때까지. 그다음 노무현 전 대통령은 60일 정도 걸렸어요, 기각될 때까지. 예. 이번 경우도 거의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인용이 될지 기각이 될지 알 수 없다 하더라도 말이죠. 근데 처음에 시간을 너무 많이 낭비했어요. 이 사실 헌재 재판은 마냥 이렇게 혼란으로 갈 수 없어요. 신속하게 하는 게 맞죠. 속도전은 아닙니다만 저거 신속성과 공정성을 지켜야 되는 거라고 저는 보는데, 근데 처음에 그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윤 대통령이, 그리고 공수처 소환에 불응하면서 체포영장 발부된 다음에 집행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다고요. 그때 차라리 증인을 불렀으면 이 같은 시간에 많은 증인을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말씀 하나 드리고 싶고, 아무튼 간에 저는 그래요. 비상입법기구가 오늘의 주제는 아닌 것 같은데, 최상목 대행에 관련된 게 아니기 때문에. 예. 비상입법기구에 관련된 쪽지도 있고 외교부 장관이 쪽지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상민 전 장관은 쪽지 안 받았다는 거고 쪽지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멀리 이제 탁자 이런 걸 받았다는 거고. 예. 그건 말이 제가 여기서 거짓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미뤄볼 때 비상입법기구 쪽지에 거기 나오는 게 있잖아요. 거기 그 예산에 관련된 거 예비비 확보해라. 그럼 그건 아무리 봐도 말이죠. 국회의 기능을 어떻게든 어떠한 형태로든 간에 대체하려는 게 아닌가라는 그 심증이 충분히 가요. 합리적입니다. 그게. 근데 이제 그렇게 주장하지 않는 거죠. 대통령 측에서는 그렇지 않고 최근에 예산이 삭감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것만 위해서 그랬다는 건데 그게 대단히 궁색하게 들린다고. 옹색하고 궁색해요. 그러니까 국회 활동을 마비시키려 했던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잖아요. 예. 정치 체포지는 약간 한켠 다르다 하더라도. 네. 아무튼 전반적으로 같이 연관되어 있는 건데 저는 국회 병력을 왜 보내냐고요. 지금 이 헌법 77조에도 나오는 게 정부나 법원에 관하여 긴급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고. 국회가 빠져 있어요. 개헌법에도 마찬가지예요. 개헌법에도 행정이나 사법에 관해서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긴 정부나 법원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러니까 헌법에 나와 있는 정부나 법원에 관하여 긴급한 조치 할 수 있다는 말에 국회가 빠져 있다는 것. 그리고 개헌법에도 행정이나 사법에 대한 언급이 있다는 건 국회를 손대지 말라는 얘기예요. 근데 어제 국회에 손을 댔다고요. 질서유지하러 왜 들어가냐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최종 여러 가지 정황이나 증거를 채택한 거라든지 또 증인들의 또 증언을 참고하겠죠. 헌재에서 형사재판관 별개로.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좀 말씀드린 그 논리에 따르면 저건 상당히 어쨌든 그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사실 대통령이 자신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이른바 친위 구테타의 성격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게 저의 개인 생각입니다. 예.
오늘 출석하는 이 증인들의 진술에 따라서 또 헌재가 어떻게 판단을 하게 될지 사실 헌재가 이 탄핵 소추의 사유를 크게 5가지로 정리를 했는데요. 비상계엄 선포, 계엄 포고령 1호 발표, 군경 동원한 국회 장악 시도, 영장 없는 압수수색 체포 등 선관위 장악 시도, 법조인 등 체포 지시. 이제 오늘로 8차 변론기일까지 마무리가 됩니다. 헌재에서는 어떤 판단을 내릴 거라고 보세요? 일단 헌재가 박 대통령 때도 많은 분들이 비판했던 부분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여러 가지 탄핵 소추 사유를 포괄해가지고 종합해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때 또 종합해서 판단했거든요. 각 사유별로 이 사유가 파면 사유인지에 대해서 각 사유별로 평의를 거치고 평결을 거쳐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 주신 대로 포고령에 대해서는 포고령 하나, 거기에 대해서 평결을 거치는 거고요. 그다음에 국회 형식적인 그 국무회의를 거쳤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꼭 거쳐야 되는 거고, 이걸 전체로 포괄해가지고 하나 하게 되면 그 당시에도 이건 헌재 마음대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5가지 사유에 대해서 각각의 사유가 헌법 위반 내지 중대한 그 대통령 직무수행을 못하게 할 만큼 중대한 헌법 위반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각각 평의를 거치고 평결을 해야 된다. 이건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거기 전체를 내란죄에 관련된 것들, 그러니까 비상계엄의 형식적인 요건과 실질적 요건 갖췄는지는 이건 뭐 헌재의 판단 사항이라고 저도 봐요. 그 부분은 차치하고 네. 나머지 부분들을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찰 수사 그 내용을 다 이렇게 잘라낸 부분들이거든요. 잘라서 몇 개로 세 개로 다 이렇게 펼쳐놓은 거예요. 그렇다면 내란의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는지에 대한 목적성에 대해서도 분명히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걸 갖다 내란죄에 대해서 아직까지 국회 소추에서 취소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냥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방어권이 보장이 되겠습니까? 예를 들면 원래 저희가 공소장에 있는 내용만 다투고 재판의 대상이 되는 건데, 아니 소추 의결서에서 이게 취하했다는 것인지 취하 안 했다는 것인지 이거를 확정 안 하고 계속 재판을 갖고 갑니다. 이거는 일반 재판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지금 벌어지고 있으니까 어찌됐든 내란죄에 버금가는 수준의 사실관계 확정을 증거를 통해서 해야 되는 거고, 그거 없이 나중에 내란죄는 보니까 우리 심판 대상이 아니었어요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정말 인정받기 힘든 재판 결과가 아닐까. 예, 헌재가 추가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다면 오늘로 이제 변론은 마무리가 되게 될 텐데 이채영 기자, 이르면 뭐 2월 말 혹은 3월 초 선고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일정에 대한 변수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 오늘까지 미리 지정된 변론이 마지막인데 지금 윤 대통령 측에서 증인으로 추가 신청한 사람들 중에 강희구 대통령 비서실 1부속실장이나 박경선 서울 동부구치소장, 또 신용현 법무부 교정본부장, 이 세 사람에 대해서는 아직 증인 채택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거든요. 예. 만약에 오늘 재판 말미에 이 추가 증인 채택 여부에 대한 발언이나 뭐 다음 변론 기일 여부 등에 대한 언급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일단 뭐 이분들에 대한 추가 증인 채택이 이루어진다면 뭐 다음 주 한두 차례 정도 더 추가 기일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좀 이제 다음 주 내로는 좀 재판이 이제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 걸로 보이고요. 네. 다만 지금 변수가 하나 있는 것이 마은혁 헌법재판소 후보자에 대한 지금 권한쟁의 심판 사건이 선고만 남겨둔 상황인데 네. 지금 변론 종결 이후에 마은혁 헌재 후보자에 대한 이 권한쟁의 심판 선고가 나올 것이냐, 아니면 변론 종결 전에 나올 것이냐가 또 관건인 셈인 거고, 그래서 만약에 이제 마은혁 헌재 후보자가 추가로 합류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여기에 윤 대통령 측에서 이제 갱신 절차, 그러니까 재판관 구성이 바뀌었기 때문에 증거 네. 조사를 다시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할 수도 있거든요. 지금 계속해서 헌재가 뭐 선고를 서두르기 위해서 필요한 절차들을 생략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반발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이 좀 변수가 될 걸로 보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말씀하시죠. 늦으면 일단은 현재로서는 추가 기일 지정이 없다면 2월 말 3월 초 전망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뭐 윤 대통령 측의 어떤 새로운 주장이라든지 권한쟁의 선고 결과에 따라서 3월 중순까지도 선고가 파면 여부가 가려질 수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여러 가지 뭐 변수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특히나 이제 마은혁 후보자가 임명이 됐을 시에 이제 구성원이 8인 체제에서 9인 체제로 바뀌게 되는데 말씀하신 그럼 다시 뭐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인지 교수님은 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제가 뭐 법률가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권위 있는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예. 근데 나온 얘기는 마은혁 후보자가 이제 만약에 임명이 되면 그 임명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죠. 예. 그리고 최상목 권한쟁이 또 그 설령 권한쟁의 심판 그 헌재에서 그게 내려진다 하더라도 네. 거기서 이제 국회 측의 의견이 받아들여진다 하더라도
권한 대행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임명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만약에 임명되면 9명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이른바 뭐 변론갱신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변론갱신을 열면 아무래도 늦어질 수밖에 없죠. 전 뭐 하루 한두 주일 늦어질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게다가 증인 신청을 추가적으로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도 오늘 이제 입장을 밝히고 아니겠어요, 헌재가. 그렇게 된다면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대통령 측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재판이 좀 늦을 수 있겠죠. 마은혁 후보자가 이제 임명되고 재판관으로 임명되고 또 증인이 한두 명 더 신청이 되고 받아들여지고 이렇게 되고 또 최후 변론이 있고 최후 진술이 있고 이렇게 된다면 시간이 늦어진다 하더라도 그렇게 아주 늦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한 주 정도. 네. 뭐 길어야 2주까지도 안 갈 것 같긴 한데 다음 주 정도면 대충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 것 같아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얘기되고 있는 헌재에 대한 절차적인 여러 가지 문제 제기 이런 것들은 아마 여당이라기보다도 이제는 뭐 대통령 측이겠죠. 대통령 측에서 부단하게 절차적 문제를 제기할 겁니다. 아마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말이죠. 예. 근데 그 부분은 그것도 헌재의 재량이에요. 헌법재판소에게 그런 권한과 그 임무를 부여한 거 아닙니까? 헌법에서. 헌법재판소가 나름대로의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사건과 다 문제 제기하면 단지 원래 법원의 판단에서도 구속영장이 발부되거나 기각될 때 비판하고 그러잖아요. 비판하는 쪽도 있고 잘했다는 쪽도 있고 그래요. 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데 하나하나 다 문제 삼는다는 건 헌재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럼 아예 헌법재판소가 재량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예. 아니 그게 비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그게 다른 이제 어떤 비밀 줄수 있다 하더라도 지금 대통령 측이나 여권에서 제기하는 이 문제가 좀 과도하다라는 느낌이 제가 듭니다. 예.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그러니까 헌재의 결정이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가 뭐 유튜브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죠. 3월 말경에는 본인이 선고가 될 것 같다. 공직선거법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2월 26일 날 결심을 하게 되면 3월 19일 내지 3월 26일 날 이제 선고 일정이 잡힐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런 질문이 오고 와요. 이 2개월 내에 대법원이 판결을 선고할 수가 없다. 근데 하필 2개월 딱 집어서 얘기하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 나온 말씀하는 분들도 헌재 재판이 그쯤에서 3월 26일 날 정도에는 최소한 선고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 거죠. 그 예상이 거의 2개월이라는 단어 쓰는 거 보면 그 예상을 거의 확신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거 확신하는 정보와 배경은 뭔지 일단 궁금하고요. 거기에 헌재 일정이 어떻게 교묘하게 맞춰져 가고 있는 듯한 오해 소지가 있는 발언을 했던 부분이 있고 또한 교수님 말씀처럼 물론 헌재는 상당한 재량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재량이라는 것은 판단의 재량인 것이지 사실 인정을 마음대로 할 재량은 아무도 없습니다. 대한민국 법관 그 누구도 없어요. 왜냐하면 헌법도 그렇고 헌법재판소법에 헌법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 독립해서 재판한다예요. 양심이 가장 앞서는 게 아닙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야 되는 거고 그 이후에는 양심이 이제 재량의 범위내라는 거죠. 그런데 헌법재판소법에 분명히 형사법을 준용하게 돼 있고 형사법에는 이런 식으로 증거조사 하라는 소리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함부로 증거조사 방법을 취사 선택을 하게 되면 이거는 양심이 앞서는 거죠. 물론 그분들이 아무리 훌륭하다 하더라도 법보다 양심이 앞서는 것은 이거 민주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법은 우리 국민이 만드는 거고요. 국민법은 국회의원이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논리를 앞세운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부분이고, 자 마은혁 재판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일단 소추가 된 이후에 재판관 두 분이 국회 청문회를 거쳐서 올라갔어요. 이것도 좀 사실 안 맞는 거예요. 기소한 이후에 판사를 그 기소한 측에서 뽑은 거잖아요. 선출한 거잖아요. 이것도 일단 안 맞아요. 시스템이 그렇다 치더라도 순서가 안 맞다는 겁니다. 한 분을 더해서 올린다라고 하면 사실은 좌지우지할 수 있는 정족수를 국회 측에서 정한다는 거죠. 여야를 떠나서. 이것도 사실 우리가 말하는 재판제도의 독립성과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자, 마 재판관님의 성향을 제가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네. 그러나 일단 선출의 선후 과정을 보면 9명 중에 3분을 그렇게 한다는 거거든요. 이건 상당한 영향이 있는 거죠. 소추한 이후에. 특정인을 기소한 이후에 특정인 기소한 측에서 재판관을 선택하는 거예요. 안 맞다는 거죠. 예. 그게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저기 헌재에서 말이죠. 탄핵 심판의 경우에 형사 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정확하게 헌법재판소법 40조에 나와 있고 권한쟁의 심판이나 헌법소원은 행정소송법도 준용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여기 그 전제가 하나 있어요. 헌재 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라는 게 여기에 대한 해석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아예 없다면 100% 형사재판에 준용을 해야 돼요. 100%. 그게 다음에 지금 헌재가 하는 건 맞지 않죠. 증인이 얘기한 것과 전혀 다른데 피고인 신문조서가 피조서가 다르기 때문에 형사재판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바로 이 문장 때문에 헌재 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탄핵 심판의 경우에
형사소송의 법령을 준용한다. 이 부분 때문에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빼고 얘기하는 건 좀 무리가 따를 수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가 예. 10초만 말씀드리면 그런 조항이 있죠.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헌재 재판의 성질은. 근데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나는 이 준용하게 되면 헌법 재판의 이런 특성에 반하기 때문에 준용하지 않습니다라고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설명 안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증인 신청 필요 없습니다. 끝이에요. 자, 이런 헌재 재판 진행에 대해서 그 대통령 대리인 측이 그래서 항의를 하는 거죠. 예, 일단 헌재 그 판단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